인간과 로봇의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조차도 인공지능으로 설계할 수 있고, 반도체 설계하는 그 코딩조차도 챗GPT와 같은 대화형 모델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해내더라. 소수의 국가, 소수의 개인만이 이런 인공지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반도체 패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에치슨 라인은 우리나라 경기도 이천과 평택 위를 지나고 대만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바로 대륙 세력과 태평양 세력의 경계선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챗GPT 시대의 반도체 패권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픈 AI라는 미국 회사가 챗GPT를 개발해서 우리에게 공개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재미삼아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영어 번역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픈 AI다. 그래서 누구나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하겠다. 소수가 독점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결국 운영 비용과 전기료 때문에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의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오픈 AI가 아니라 클로즈드 AI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의 특징이 뭔가를 살펴보면 일단 인간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전에 인공지능은 알파고와 같이 바둑을 두거나 특정한 기능을 했는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을 해주겠죠.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을 해줍니다. 사전 학습을 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처럼 문서, 음악, 그림 등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래에는 이것들이 합쳐져서 아마 영화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을 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심화될 예정입니다. 챗GPT에서 기능 중에 달리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주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제가 재미삼아서 살바도르라는 스페인 출신의 추상 화가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반쯤은 그 사람의 얼굴, 화가의 얼굴, 반쯤은 로봇을 가진 얼굴이라고 했을 때 1초 만에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제 취향에 맞게 다양한 취향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성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대학교 졸업생 정도의 창작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예술가 또는 작가,
전문가들의 일의 효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깊어지면 저는 미래의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간과 로봇의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신적인 판단과 창작 활동은 컴퓨터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하게 되고요. 인간의 역할은 그 인공지능이 저한테 시킨 역할을만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간이 일종의 로봇가 되고 진짜 인간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있는 인간이 인공인간이고 우리가 가짜 인간인 로봇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몇 가지 예측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창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요. 기사도 쓰고 문학작품도 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소통 방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챗GPT는 주로 글자와 음성으로 있지만 앞으로 눈치까지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정과 눈치까지 갖게 되고 사람처럼 눈과 귀, 그래서 오감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고요. 성격도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논리적인 사람이 될지 아니면 권위적인 사람이 될지. 그래서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에 구분이 거의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업무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응답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보고서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기사 자료 작성 또는 창작 작업, 투자의 결정, 거기에 더 넘어가서 교육, 의료, 문화, 물류, 여행, 보험, 금융, 생산 대부분의 업무가 챗GPT를 이용할 것 같고요. 앞으로 결혼과 만남조차도 챗GPT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기 짝을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챗GPT 속에 숨어져 있는 디지털 인간과 결혼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챗GPT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면 보고서를 써줍니다. 그럴 때 문체까지도 저희가 요청하면 그거에 맞춰서 써줍니다. 창작형으로 써줄 것이냐, 균형 감각 있게 써줄 것이냐, 아니면 학술 논문처럼 정확하게 써줄 것이냐, 이렇게 스타일도 지정할 수 있고요. 가령 저희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인공지능 컴퓨터가 무엇이냐, 반도체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제가 보기에 박사과정 정도의 답을 쭉 해줍니다.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보고서에 원 출처가 어딘가까지도 바로바로 달아줍니다. 그래서 계속 이 코파일럿을 따라가다 보면 공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또 어떤 기능까지 있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다음 질문들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능력, 호기심을 가는 능력조차도 이제 인공지능이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인공지능에서 제시해 주는 관련되는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공부를 마치고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세계, 지식조차도 이제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 교육 문제도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형으로 하고 1:1 맞춤형으로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성격과 진도에 맞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성적 관리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사례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를 대학원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조차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하는 거죠. 박사과정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10년 이상 있어야 설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조차도 인공지능 코딩으로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동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조차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대학원 수업에서 그 인공지능 코딩 자체를 챗GPT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 짜줘 하면 인공지능이 짜주죠. 그래서 그거를 엮어서 코딩을 했더니 인공지능 반도체조차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해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경쟁하기도 어렵고 이런 인공지능 세계에서 인간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조차도 인공지능으로 설계할 수 있고 반도체 설계하는 그 코딩조차도 챗GPT와 같은 대화형 모델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인공지능이 코딩하는 능력까지 갖게 됐느냐, 챗GPT가. 코딩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번역시켜주는 게 그게 코딩이거든요. 그 번역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챗GPT가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잘 쓰려면 글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챗GPT가. 그러면 인공지능이 코딩한 사례를 많이 공부한 겁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해서 서로 돌려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로 고쳐주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올려주고 그걸 통해서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데 특히 챗GPT로 명령만 하면 짜주기도 하고요. 학생이 코딩을 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고쳐주기도 해요. 커멘트도 달아주고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마 인공지능이 코딩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측면이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지금 조 단위인데 언젠가는 100조, 1000조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능력조차도 1000배만큼 더 돼야 되고 반도체 수요도 그만큼 늘어가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저는 이제 재미삼아서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천조국이 되면 인간보다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와 반도체의 비용이 무척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소수의 국가, 소수의 개인만이 이런 인공지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한데 수익 모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산업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챗GPT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근 국제적으로 반도체 패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생성형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하는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수학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많아야죠. 세 번째는 강력한 컴퓨팅입니다. 이러한 컴퓨터 속에는 GPU라는 엔비디아 GPU 같은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 필요하고,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GPU와 DRAM과 같은 메모리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 컴퓨터 내에는 GPU와 같은 계산용 반도체와 DRAM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십만 대를 집적시켜 놓은 장치가 바로 데이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계산용, 인공지능 계산용 반도체를 GPU라고 그러고, 주로 엔비디아하고 AMD라는 회사에서 만듭니다. 자, 그런데 더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해야 되고, 전기를 작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유지 비용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요구를 끊임없이 반도체 설계자나 제작자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 2나노 이렇게 해서 나노 트랜지스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이 나노 트랜지스터로 만들려면 투자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비용을 댈 수 있는 전 세계 기업은 아마 TSMC, 삼성, 인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살아남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운 점은 1나노미터 정도까지 줄게 되면, 크기들이 배선의 크기가 1나노 정도까지 줄게 되면 이 영역은 원자의 크기에 가까운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자공학이 아니라 원자공학이 되는 것이고요. 원자 영역에서는 디지털 신호와 같이 0과 1이 딱딱 끊어지는 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영역은 본질적으로 현재의 디지털 시스템과 소자와 맞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3나노 근처에 트랜지스터 공정 개발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곧 2나노, 1나노 근처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나노 트랜지스터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 국가 경쟁력, 반도체 산업 경쟁력도 여기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면요. 현재 인공지능 컴퓨터는 GPU라고 하는 계산기와 저장 장치인 D램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GPU도 빨리 계산을 하고 D램도 빨리 계산을 하는데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읽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써줘야 되는데 읽고 쓰는데 시간이 다 걸립니다. 암산은 빨리 하고 적는 것도 잘하는데 기록도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읽고 쓰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반도체 개발 방향이 뭐냐면 GPU와 D램이 작은 공간에 집적화되는 겁니다. 3차원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 경쟁력이 얼마나 작은 나노 트랜지스터를 개발할 것이냐. 두 번째, 컴퓨터의 GPU와 메모리를 어떻게 3차원적으로 적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패키징 기술,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패키징 쪽은 삼성전자와 TSMC가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GPU와 메모리를 아래 위로 이렇게 쌓고 구멍을 뚫으면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리로 짧아지고요. 그래서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우리가 KTX가 있지만 2차선이다. 기존의 메모리가 2차선이다, 16차선이다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는 GPU와 메모리 사이에 소통 채널이 1024 채널이 될 것이고요. 더 큰 미래에는 10,000 채널, 100,000 채널, 100만 채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GPU와 메모리 사이에 빨리빨리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 위로 쌓을 수밖에 없고 아래 위로 쌓으면서 어떻게 구멍을 뚫어서 서로 연결하는 기술이 앞으로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현재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면 GPU HBM 구조라고 그럽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GPU HBM 구조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2010년 초반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AMD, 엔비디아와 같이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했었는데 그동안 이게 상품화된 것은 한 5, 6년 됐습니다만 생성형 챗GPT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저는 수년 내에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GPU HBM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GPU HBM 모듈을 사기 위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서로 구매하려고 줄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HBM 메모리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가 8개 층을 쌓아 있는데 그 16층 고층 빌딩 형태로 쌓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술적인 어려운 점은 뭘로 등장을 하냐면 이제 GPU와 D램을 고층 건물처럼 주상복합처럼 쌓다가 보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납니다. 뜨거워집니다.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냉각을 시킬 것이냐,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기술적인 장벽이 되고 기업 간의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아예 인공지능 컴퓨터를 하도 열이 많이 나니까 반도체는 열이 많이 나면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하루라도 빠른 속도로 새로운 작품을 내놓고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인간이 그걸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계산량이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미래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컴퓨터를 아예 액체 질소와 같은 영하 200도, 영하 273도 액체 헬륨까지도 낮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또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요 세 가지가 앞으로 미래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갈 예정이고요.
자, 제가 꿈꾸는 미래 반도체입니다. 꼭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를 10년 내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12인치 웨이퍼가 하나의 패키징이 되고 거기에 인공지능 반도체인 GPU와 HBM 또는 이것들을 오케스트라잉 지휘하는 CPU,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한 계산기인 FPGA가 하나의 12인치 웨이퍼의 패키징으로 되고 있고 또 고층 빌딩으로 100층을 쌓아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지하에는 인프라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전력 공급망을 설치하고 지진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요 12인치 세숫대야만 한 반도체 패키징 하나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돼서 한 100만 명을 위한 생성형 GPT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개발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인공지능의 성능이 바로 반도체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지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각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반도체 패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이 서비스 퀄리티가 여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전력 소모, 속도, 크기 모든 것이 바로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 우주, 군사 산업에도 반도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패권은 인공지능에 달려 있고 바로 그 인공지능은 반도체에 달려 있다. 그래서 지금을 반도체 패권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1885년 영국이 우리나라 남단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길목의 섬을 차지한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역사적으로 영국은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외부로 나오는 것을 계속 막아왔던 것입니다. 좁게 보면 태평양 진출을 막아왔던 것이죠. 임진왜란부터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패권이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 세력과 영국, 미국으로 대표되는 태평양 세력과의 분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950년에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한국과 대만이 제외됐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애치슨 라인도 바로 대륙 세력과 태평양 세력의 대결 구도와 같은 연장선상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이 경계선이 지금은 바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애치슨 라인은 우리나라 경기도 이천과 평택 위를 지나고 대만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 그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라인 아래쪽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있고 SK하이닉스 공장이 있고 TSMC 대만 공장이 있고 일본의 대만 공장인 구마모토 공장이 바로 여기에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가 바로 대륙 세력과 태평양 세력의 경계선을 결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 산업을 사수해야 된다는 또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패권 전쟁을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봐주시면 새로운 통찰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권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마 태평양을 사수하자, 인공지능과 반도체 입장에서 그 다음에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역적 위험성을 분산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로 1980년대에는 전 세계 반도체 회사 10개 회사 중에 6개, 7개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에 따라서 지금은 전 세계 탑 10 반도체 기업에 일본 회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본은 어떤 최근의 지정학전 전략을 갖고 있을까?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 5월 18일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7곳의 대표를 초청해서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지정학적으로 세계 반도체가 재배치될 것이라고 일본은 전략을 갖게 됐고, 그 중에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나 대만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일본으로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의 TSMC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지정학적 입지를 이용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중국은 아마 시간 끌기 전략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대만의 통제에 의하면 중국의 반도체는 당분간 정체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기술과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끌면서 자력의 힘으로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지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 전쟁이 10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인데요. 러시아가 1990년대에 반도체 산업을 일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고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실리콘밸리가 없고 인공지능 산업이 없고 반도체 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패권의 지정학적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필수 의존성을 확보하라. 이 말씀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반도체, 특히 메모리, 패키징 분야에서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지렛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반도체, 파운더리, 패키지 분야에서 초격차를 갖고 있고 확대하려고 하지만 더욱 확대를 해서 경쟁국과 확실히 차별을 둬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역적 위험성을 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대만뿐만 아니라 유럽, 인도, 베트남과 같은 여러 협력 국가를 확보해서 공장의 위치, 인력, 기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러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국가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결국 이러한 사업을 하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대부분 진학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도 의대반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 반도체 경쟁력은 누가 확보할 것입니까? 이 좁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기술만 가지고 이 패권을 사수해야 되는데 우리 인재가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대우라든가 그다음에 연봉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4년에 대학원 다닐 때 반도체 장비를 직접 제작을 했었습니다. 플라즈마 에칭 장비라고 해서 반도체를 직접 가공하는 장비입니다. 그 시점에 1980년에 미국에는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 1등 회사인 거죠. 특히 반도체 에칭 장비, 가공 장비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80년대 초반에 창업을 했었더라면 램 리서치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로 새로운 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이런 시대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가 새로운 산업, 벤처기업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시장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설계, 생산,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가 우리 국내 산업에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가 왜 인공지능에 중요한지, 그게 반도체 패권이 지정학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다른 측면에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 발전한다면 우리 인류는 어떤 과제를 안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혼란된 상태를 원하지 않고 아주 잘 정리된 질서인 상태를 원합니다. 그래야 잘 이길 수 있고 잘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혼란된 상태를 높은 엔트로피 값으로 표현을 하고 잘 정리된 인공지능이 학습을 거친 과정을 낮은 엔트로피 값으로 우리가 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학습한다는 얘기는 낮은 엔트로피 값을 갖도록 인공지능 변수들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직 승부만 따를 뿐입니다. 인간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잉크를 한 방울 세수대야에 떨어지면 이렇게 쭉 퍼지지 않습니까? 한 점에 모이는 걸 좋아하고 퍼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지점에 모이는 걸 우리가 엔트로피가 낮다 그러고 퍼진 걸 높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점 체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생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반도체도 개발하고 세계 패권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그 인공지능이 벌어지는 세계는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과 대부분의 국가는 소외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챗GPT 인공지능인 달리에다가 이순신 장군을 그려달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고 영국 해국 제독과 같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보고 있는 것 같으네요. 거북선은 타고 있습니다만. 자, 이미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친절한 승무원을 그려달라고 하면 서양인의 미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종교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남녀라든가 이 차별의식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챗GPT가 이런 차별성을 갖게 됐냐고 보면 인간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림,
문서, 책들이 다 이런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이 이런 차별성과 편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챗GPT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인류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각과 진실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로 학습해 놓고선 그걸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이 모두 다 진실이라는 보장을 얻고요. 또는 인공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사용되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진실과 신뢰는 인류의 자산인데 그것이 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을 계속 사용하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창작품의 결과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도 같이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메일을 쓰고 제 위치를 알려주고 캘린더를 보여주고 문서를 작성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림도 그려내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엑셀도 만들어주고 보고서도 만듭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아마 저희 배우자나 가족이나 저희 학생들보다 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도 관련되는데 이 존엄성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자, 우리가 반도체는 열심히 해서 반도체 패권을 사수해야 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저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인공지능. 그래서 목적과 도구와 소유를 명확히 해야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공지능이 주인님은 인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혼동된 미래 사회가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 민주적으로 우리 인간을 따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면 일단 인공지능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교과서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딴 거 보지 말고 만화나 불순물 보지 말고 우리 헌법 공부하고 우리 법 공부하고 우리 교과서만 공부해야 돼. 교과서만 공부해야 우리 국민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고리즘에서 가치를 너무 승부와 이익 위주로보다는 좀 평화, 공평 이런 컨셉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을 우리가 요구해서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너는 어떤 인공지능이야 하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을 안 들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통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GPU하고 D램이라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지 않는 거죠. 우리만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전기 없으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공급량을 우리가 인간이 제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요. 철학적, 논리적 토론도 필요하고 국제 간의 협약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 인공지능의 패권은 갖고 싶지만 또 규제도 하고 싶은 양자 사이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에치슨 라인은 인공지능과 반도체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잘 사수해야 되고 인공지능 산업도 키워야 될 것이고 그 방법은 바로 우수 인재의 확보와 양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반도체,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를 연구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하루하루 잠이 못 잘 정도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학생들하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기업들하고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기술이 산업화가 돼서 또 사회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새로운 막 기술이 항상 등장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알아야죠. 인공지능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다가 우리 국가의 안보가 여기서 결정되니까 의무감도 있고 애국심도 이렇게 발휘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많은 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